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국토부 장관님은 질문 안 할 테니까 잠시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부는 지금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약칭 NDC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어제 최종안이 공개됐는데 1안은 50에서 60% 감축하겠다. 2안은 53에서 60% 감축하겠다. 기후부 장관님 이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안은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 사이에 어딘가의 길을 가겠다 이런 목표고요. 2안은 일직선인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 어디쯤 길을 가겠다 이런 건데 도대체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희한한 목표입니다. 장관님,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2035년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로 61%죠? 예, 2019년 대비 60%라 18년으로 대비하면 61.2%에 해당합니다. 저 두 안의 상한과 하한 모두 권고된 기준보다 하회하네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목표를 단일 숫자가 아니라 레인지, 범위로 정하겠다고 하면서 무려 10%포인트의 엄청나게 넓은 레인지를 잡았는데 레인지를 목표로 정하는 국가가 많지도 않지만 가장 넓은 레인지를 정한 호주도 이 정도로 넓게 목표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레인지를 잡은 국가가 되는 거네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좀 최종 결정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청회까지를 거친 아니고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이 안의 하한인 53% 감축은 그냥 직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감축 목표인데요. 주로 경제부처 장관님들이 반대하셔서 50%를 하한으로 하는 1안이 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듣지 않아도요. 어떤 이유로 반대하셨을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거겠죠. 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더라.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감축할 수 있겠냐. 석탄 발전 줄이면 전기요금 오른다.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식상한데요. 왜냐하면은 2009년에 우리나라가 처음 온실가스 목표 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겹도록 들어온 레파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발전도 없이.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박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외신으로부터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꼽힌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감축 안 할 뿐만 아니라요. 두산중공업 같은 석탄 터빈 제조업체들 매출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동남아에 가서 석탄 발전소를 무지무지하게 때려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장관님들의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따랐어도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수출 강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발전은 사양 산업을 넘어서 멸종 산업이 됐고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한 재생에너지 판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OECD 재생에너지 꼴찌고요.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기업들이 아리백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전기차도 똑같은 논리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때의 그 결정들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한 결정이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2035년 NDC 결정은요.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말씀드리건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에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의사결정이 역대 정부와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후 목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헌법 해석 기관이고 여기 계신 모든 장관님들 그리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헌재 결정에는 기속됩니다. 그게 우리 헌법입니다. 총리님, 우리 모두는 헌재 결정이 기속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정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의사결정의 한계가 돼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슬라이드. 헌재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님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정확하게 예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할 경우에 단기적인 감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을 것이고 그만큼 산업 구조의 개선 속도가 느려져서 이후에 감축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정량적 수준 설정을 오로지 정부의 판단에 맡길 경우에는 단기적인 감축 부담만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감축 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기 때문에 전문 관료들에게 이 결정을 맡기면 안 되고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고 전문 관료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 입법 절차와는 달리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계신 몇몇 장관님들과 같은 전문 관료가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계속 살아갈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부 관료들이 단기주의적인 판단에 갇혀서 장기적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면은 우리 미래의 국민들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헌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나온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기속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기속됩니다. 헌재의 결정에.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온실가스 목표를 정하고 또 결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기후특위라고 하는 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기후특위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기후특위의 총 20명의 구성원 중에 13명이 우리 감축 목표는 단일 목표로서 국제기구가 제시한 6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합치해서 이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유도 헌재가 예견한 대로 단기적인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미루고 떠넘기는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리죠. 이 선은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1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열심히 줄이다가 그 이후로 2050년까지는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보이세요? 빨간색 위로 볼록한 선이요. 일직선으로 비례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니고 위로 볼록하게 배출량 유지하다가요. 2040년 이후가 되면 아주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이때는 1년에도 몇 %씩을 줄여야 됩니다. 2040년 이후에 살아갈 국민들, 그때 경제활동을 한 기업들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공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의 국민들한테, 지금의 어린이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급격한 감축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부담은 잠깐 덜자. 저는 이런 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헌재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무책임한 감축안을 발표할 것도 미리 예견했습니다. 헌재는 말합니다. 감축 목표가 상향되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면 감축 경로 전체의 모양도 크게 볼록한 형태가 되어서 누적 배출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감축 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1안도 2안도 위헌입니다. 이 두 안 중에 결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위로 볼록해지는 50%를 국가 목표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런 엄청난 헌재 결정이 우연히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라고 전 세계에 소개되는 이 기후소송의 원고가 아이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레타 툰베리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스웨덴에서 기후 시위를 시작하고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때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무료로 소송을 제기해 줄 수 있는 공짜 변호사를 찾아서 직접 면접을 보고 변호사를 골랐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선택된 첫 번째 변호사였습니다. 가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더 어린 아이들, 정말 어린이들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부모가 시킨 거 아니냐는 악플에 시달렸는데 그 아이들을 정말 만나보면요. 정말 절박하고 심각하고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기 앉아있는 장관님들보다 너무나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헌재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던 12살 초등학교 6학년생인 한재아 양이 왜 이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게 됐냐는 질문을 받고 법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의 절반을 기후변화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요. 인생 대부분을 평균 온도 상승이 가시적이지 않을 때 살았습니다. 최근에 평균 기온 1.5 언저리 상승했다. 매년 재난 일어날 때마다 이거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뉴스를 접하는 거는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재난과 변화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아이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한 남자 고등학생 아이에게 왜 이런 소송에 참여하게 됐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18년 여름에 최악의 폭염이었던 때인데요. 뉴스를 보다가 야외 노동을 하던 공장 노동자의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 계신 장관님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총리님, 장관님들이 이 아이들의 남은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단한 기적적인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결정을 받아왔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의 장관님들은 산업계의 부담이라고 하는 16년 전부터 반복되는 레포토리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공론화를 한답시고 공청회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지금 50% 언저리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이런 한심한 수준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장관님들은 미안하지 않으세요? 한재아 양의 법정 최후 진술 중 발췌. 다음 슬라이드. 저는 지난 1차 공개 변론에 참여해서 5시간 동안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31년 이후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목표를 높게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세대 문제 해결보다 현재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31년이 되면 19살의 성인이 됩니다.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12살짜리 초등학생이 법정에 나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입니다. 총리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살아갈 국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단언컨대. 여기 계신 장관님들만 빼고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월에 헌재 결정의 취지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국제 기준이 2019년 대비 60% 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할 것.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위원회니까 잘못 결정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원민경 여가부 장관님도 인권위원으로서 이 결정에 함께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크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인권위는 일관되게 이런 권고를 해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송두환 위원장 체제에서도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발표된 국제 기준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이 6차 보고서에서 발표된 감축 기준이 61% 감축입니다. 여기 계신 장관님들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은 자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미래 국민들을 위한 인권 권고도 무시한 그런 현재 세대의 안온만을 추구하는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옳습니까?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안을 떠나서 이안조차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총리님, 어린 아이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 살아가는 국민들이 적절히 나눠서 져야 되는 책임을 그 아이들한테 떠넘기는 몰렴치한 결정을 설사하더라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결정은 여기 계신 고작 몇 년의 임기를 가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미 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끄럽고 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 계신 총리님과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